조카 면회를 갔다가 술집 여자 취급을 받으며 모욕당한 평범한 이모. 하지만 그녀의 전화 한 통에 대령과 장군이 달려오며 부대가 발칵 뒤집히는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경기도 이천의 황금빛 들판을 스치고 지나가는 오후였다. 평범한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다는 부대로 향하고 있었다. 목적지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100호 부대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 제707 특수임무단. 국가급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부대의 심장부였다. 운전대를 잡은 이는 최수현. 언뜻 보기에 우아하고 차분한 인상의 중년 여성이었다. 값비싸 보이지만 화려하지 않은 실크 블라우스에 잘 다려진 슬랙스, 목에는 기품 있는 스카프를 두른 모습은 군부대 면회객이라기보다는 미술관 나들이에 나선 교양 있는 부유층 사모님에 가까웠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조카 박지훈 상병에게 전해줄 정성껏 포장한 음식과 간식들이 가득했다. 며칠 전 걸려온 조카의 전화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르게 힘이 없었다. 혹독한 훈련으로 유명한 707 부대에서의 생활이 고된 탓이리라 짐작했지만 어미 잃은 새끼 호랑이 같던 녀석이 마음에 걸려 무작정 차를 몰고 나선 길이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가까워졌음을 알리자 주변 풍경은 눈에 띄게 삼엄해지기 시작했다. 높고 육중한 철책과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그리고 국가중요시설이라는 붉은 경고판이 민간인의 영역이 끝났음을 알리고 있었다. 마침내 부대의 정문이 시야에 들어왔다. 거대한 100호 부대 마크가 새겨진 위병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겼다. 최수연은 차를 세우고 천천히 위병소로 다가갔다. 방탄 헬멧과 전투 조끼를 착용한 위병 근무자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훑쳤다. 그들 뒤로 단상 위에서 팔짱을 낀 채 이쪽을 지켜보는 한 여군 장교가 눈에 들어왔다. 잘 다려진 전투복과 반짝이는 전투화, 대위 계급장이 그녀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었다. 중대장 직책을 수행하는 듯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과 자세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자부심과 권위가 느껴졌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차가운 목소리가 최수연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중대장 이세라 대위였다. 그녀는 최수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단순한 경계를 넘어선 경멸과 의심이 담겨 있었다. 박지훈 상병 면회 왔습니다. 최수연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하지만 이세라 대위의 표정은 조금도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화려한 차림새와 고급스러운 세단이 눈에 거슬린다는 듯 미간을 더욱 좁혔다. 신분증 주시죠. 명령조의 짧은 말. 최수연은 군말 없이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이세라 대위는 신분증 사진과 최수연의 얼굴을 몇 번이고 번갈아 쳐다보며 무언가 꼬투리를 잡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박지훈 상병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모입니다. 이모요? 이세라 대위는 코웃음을 쳤다. 그 웃음에는 이런 여자가 군인의 가족일 리 없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최수연의 손목에 찬 시계와 손가락의 반지를 힐끗거리며 비아냥거렸다. 차림새가 군인 조카 면회 오는 분 같지는 않으시네요. 혹시 다른 목적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다른 목적이라니요? 최수연의 차분한 반문에도 이세라 대위의 무례함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위병소의 다른 병사들도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글쎄요. 하도 이상한 여자들이 많아서 말입니다. 군인들, 특히 우리 707 같은 엘리트 부대원들 한번 꼬셔보려고 오는 여자들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어디 술집에서 오셨나? 꼴이 꼭 술집년 같네. 순간 위병소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젊은 위병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직속상관인 중대장의 폭언에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최수연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졌다. 그러나 분노나 당황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침묵이 그녀의 얼굴을 덮었다. 마치 거대한 빙산이 소리 없이 수면 위로 솟아오르는 듯한 섬뜩한 정적이었다. 이세라 대위는 그 침묵을 굴복의 신호로 오해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더욱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다. 조카 면회는 핑계고 여기 높은 분 하나 물어서 인생 펴보려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굴러먹던 걸레인지.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신성한 곳에 발 들릴 자격 없습니다. 당장 돌아가시죠. 술집년 그리고 걸레.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니, 감히 누군가 그녀에게 내뱉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단어들이었다. 최수연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그 눈은 더 이상 온화한 중년 여성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적의 심장을 꿰뚫어 보던 날카롭고 서늘한 지휘관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이세라 대위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하신 발언 본인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책임? 내가 내 부대 정문에서 기강 잡는데 무슨 책임을 집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장교한테 따지고 드는 겁니까? 당장 안 꺼져. 이세라 대위는 기세등등하게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 하에 있는 이 작은 공간에서 자신이 곧 법이며 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눈앞의 여자가 그저 약간의 돈과 교양을 갖춘 세상 물정 모르는 중년 여자일 뿐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오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최수연은 더 이상 이세라 대위와 말을 섞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 모습에 이세라 대위는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어쭈 이제는 폰질이십니까? 누구한테 전화해서 꼰지르시게요? 국방부 장관이라도 아십니까? 여기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민간인 나부랭이가 군부대 와서 행패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가르쳐 드려야겠군요. 여봐라. 저 여자 당장 끌어내. 이세라 대위의 불호령에 위병 2명이 마지못해 최수연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차마 그녀의 몸에 손을 대지는 못하고 머뭇거렸다. 이 대위의 행동이 명백히 도를 넘었음을 그들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아무런 동요 없이 침착하게 전화를 거는 최수연의 모습에서 설명할 수 없는 위압감이 느껴졌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았다. 최수연은 전화번호부에서 익숙한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네, 말씀하십시오. 낮고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최수연은 주변에 소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손으로 입을 가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강 대령. 나 최수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책이나 계급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이름 석자만 말했을 뿐이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에서는 그 어떤 호칭보다 더 강력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네. 최 소장님이십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 대령이라고 불린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래요. 지금 707부대 정문에 와 있는데 출입을 제지당하고 있군요. 이세라 대위라는 여군 중대장이 근무 중인데 상황 파악 좀 해주시겠습니까? 최수연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자신이 당한 모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상황 파악을 요청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 담긴 무게를 강 대령이 모를 리 없었다. 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문이시라니요. 제가 지금 당장 뛰어나가겠습니다.
1분, 아니 30초면 도착합니다. 다급함과 황급함 그리고 공포심마저 뒤섞인 목소리.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이세라 대위는 그 짧은 통화 내용을 듣고도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 강 대령, 소장님, 군대에서 흔히 쓰는 허풍이려니 혹은 퇴역한 예비역 대령 정도를 아는 사이겠거니 짐작했다. 아는 대령 있으면 뭐합니까? 예비역은 민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긴 특전사령관님 직속 부대입니다. 어지간한 라인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괜히 힘 빼지 마시고 곱게 돌아가시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자신의 철저한 원칙과 강직함으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막아냈다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부대 안쪽에서부터 무언가 지축을 울리는 듯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했던 소리가 순식간에 굉음으로 변했다. 검은색 지휘용 SUV 차량 한 대가 미친 듯한 속도로 정문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갈리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가 위병소 바로 앞에 급정거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거의 굴러나오다시피 차에서 내렸다. 대령 계급장을 단 그의 전투복은 달려오느라 땀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바로 707 특수임무단의 연대장 강민준 대령이었다. 강민준 대령의 눈에 최수연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무시했다. 팔짱을 낀 채 의기양양하게 서 있는 이세라 대위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위병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최수연 단 한 사람만이 존재했다. 강 대령은 몇 걸음 달려와 최수연의 바로 앞에서 벼락같이 멈춰 서더니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완벽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허리는 꼿꼿이 펴졌고 손끝은 관자놀이에 정확히 닿았으며 두 발 뒤꿈치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충성. 소장님께 대하여 경례. 대령 강민준. 소장님 여기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이런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시는데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버선발로 마중 나왔을 것인데 저희 불찰이 너무나도 큽니다. 소장님. 그 한마디가 이세라 대위의 귓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투스타. 군단장급 지휘관에게 붙는 칭호. 눈앞에 이 나긋나긋하고 우아해 보이던 중년 여성이 현역 시절 별 2개를 단 장군이었다는 말인가. 이세라 대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조금 전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귀에서 환청처럼 울려 퍼졌다. 술집년 걸레 꼰지르시게요. 그녀의 시선은 강민준 대령의 경례를 받고 있는 최수연에게 고정되었다. 최수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강 대령의 경례를 받았다. 그 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중년 여성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국가의 안위를 책임졌던 지휘관의 위엄과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강민준 대령은 경례를 마친 뒤 그제야 옆에 돌부처처럼 굳어있는 이세라 대위를 발견했다. 그의 하얗던 얼굴이 이번에는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세라 대위. 네, 대령님. 이세라 대위는 저도 모르게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감히 길을 막고 행패를 부려. 이분이 바로. 강민준 대령은 차마 그녀의 전설적인 이력을 자신의 입으로 모두 읊을 수가 없다는 듯 잠시 말을 끊었다가 절규하듯 외쳤다. 내까짓게 감히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시란 말이다. 당장 무릎 꿇고 사죄드리지 못해. 이세라 대위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다. 무릎을 꿇으라는 연대장의 명령보다 눈앞에서 자신을 조용히 내려다보는 최수연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이 더 무서웠다.
그 눈빛은 그녀의 오만과 편견, 어리석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군 생활, 아니,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거대한 벽에 부딪혔음을, 그리고 그 벽을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 들이받아 산산조각 내버렸음을 깨달았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위병소의 절대 권력자 행세를 하던 이세라 대위는 이제 사시나무 떨듯 떠는 죄인으로 전락했다. 연대장 강민준 대령은 안절부절 못하며 최수연 소장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소 소장님, 부디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제가 부하 교육을 잘못 시킨 탓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이세라 대위는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습니다. 강 대령은 허리를 굽신거리며 연신 사과했다. 그는 이 상황이 부대 전체의 명예, 더 나아가 자신의 군 생활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알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최수연 소장은 단순한 예비역 장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국방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여성 장교로서는 최초로 미국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유학을 다녀왔으며 이후 육군정보사령부에서 15년간 복무하며 전설적인 특수작전들을 성공시킨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녀가 작전 현장에서 흘린 피와 땀은 707 부대원들이 흘린 그것과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 앞에서는 특전사령관조차도 함부로 자세를 흐트러뜨릴 수 없었다. 그런 그녀에게 술집년 걸레라니. 강민준 대령은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최수연은 강 대령의 예상과 달리 분노를 터뜨리거나 이세라 대위를 질책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 대령, 소란 피울 것 없습니다. 나는 그저 조카 면회를 왔을 뿐입니다. 박지훈 상병, 지금 면회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도 의연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욱 압도했다.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 것보다 조카와의 만남이 더 중요하다는 듯한 그 태도는 진정한 강자의 여유 혹은 거대한 산과 같은 포용력을 느끼게 했다. 예, 물론입니다. 당장 박 상병을 이리로 오라고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소장님 안으로 드시지요. 연대장실로 모시겠습니다. 아닙니다. 면회는 규정된 장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최수연은 강 대령의 과잉 의전을 정중히 사양했다. 그녀의 그 한마디는 나는 당신들에게 특별 대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다만 한 명의 방문객으로서 합당한 예의를 원했을 뿐이다라는 무언의 메시지와도 같았다. 그때였다. 또 다른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정문을 향해 달려왔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인물을 본 순간 강민준 대령은 두 눈을 의심했다. 방금 전에 연대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깨에 빛나는 하나의 별. 준장 계급장을 단 장군이었다. 그는 바로 특수전 사령부 참모장이자 최수연의 친오빠인 최강혁 준장이었다. 수연이, 너 괜찮으냐? 최강혁 준장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동생에게 달려왔다. 그는 여동생이 707 부대에 면회를 갔다가 봉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회의 중에 뛰쳐나온 길이었다. 오라버니는 어쩐 일이야? 회의 중 아니었어? 최수연이 담담하게 묻자 최강혁 준장은 험악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내 동생이, 그것도 대한민국 육군의 전설인 최수연 소장이 일개 대위 나부랭이한테 걸레 소리를 들었다는데 회의가 대수냐? 어떤 년이야? 내 동생을 모욕한 게. 최강혁 준장의 불호령에 이세라 대위는 이제 거의 혼절하기 직전이었다. 연대장에 이어 현역 준장까지. 그것도 특전사사령부의 넘버 3인 참모장이자 모욕을 당한 당사자의 친오빠라니. 그녀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세라 대위에게 쏠렸다.
그녀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수연은 오빠를 만류하며 나섰다. 오빠 진정해. 그리고 이세라 대위 고개 드세요. 부드럽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이 담긴 목소리. 이세라 대위는 기계적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굵은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수치심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최수연은 이세라 대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혹은 당신을 벌주기 위해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를 묻고 싶군요. 이 대위는 왜 군인이 되었습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이세라 대위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간신히 쥐어짜낸 대답. 최수연은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틀렸습니다. 군인은 국가를 지키기 이전에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민 안에는 당신이 오늘 걸레라고 불렀던 나 같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그 군복의 무게, 어깨에 달린 계급장의 책임감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켜야 할 국민을 당신의 편견 어린 시선으로 함부로 재단하고 모욕할 자격이 당신에게는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아닌 바로 세우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다. 한때 누구보다 치열하게 군인의 길을 걸었던 대선배가 길을 잃은 후배에게 건네는 뼈아픈 가르침이었다. 최수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세라 대위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엘리트 장교라는 자부심이 얼마나 얄팍하고 오만한 것이었는지, 자신의 편협한 시선이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어떻게 망각하게 만들었는지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병사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면회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조카 박지훈 상병이었다. 그는 이모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다가 위병소 주변의 살벌한 분위기와 굳어있는 사람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중대장의 모습을 보고는 걸음을 멈칫했다. 최수연은 조카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이세라 대위를 향해 마지막 말을 건넸다. 오늘의 일을 가슴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진정한 강함은 계급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유일한 충고입니다. 조카 박지훈 상병이 위병소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평소 하늘처럼 여기던 중대장 이세라 대위가 흑빛이 된 얼굴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고, 부대의 호랑이 연대장으로 불리는 강민준 대령은 안절부절 못하며 연신 땀을 닦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인자하고 따뜻하기만 했던 자신의 이모 최수연이 서 있었다.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은 TV에서나 보던 별을 단 장군, 특전사령부 참모장 최강혁 준장이 이모의 어깨를 감싸며 누군가를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주변을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모,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박지훈 상병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묻자 최수연은 방금 전에 서늘했던 표정을 거두고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로 조카를 맞았다. 지훈이 왔구나. 오랜만이네. 그동안 훈련은 힘들지 않았고? 나는 괜찮은데 이모,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왜 중대장님이랑 연대장님이? 박지훈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그 역시 이세라 대위의 깐깐하고 차가운 성정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저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도저히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최수연은 조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무 일도 아니야. 어른들 사이에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이란다. 우리 지훈이 얼굴 보러 온 거니 다른 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 순간 최강혁 준장의 불호령이 다시 한번 정문을 뒤흔들었다. 오해? 이게 어떻게 단순한 오해냐? 대한민국 육군 소장을 정보사 최고의 레전드를 걸레 취급한 게 오해라고. 강민준 대령. 네. 준장님. 당신 연대장 직책 걸고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건가? 나는 오늘부로 특전사령부 감찰실에 이 사건을 정식으로 회부하고 지휘 책임 물어서 당신이랑 저 이세라 대위 둘 다 군복 벗길 각오하고 있어. 대답해. 소장 정보사 레전드. 박지훈의 귀에 믿을 수 없는 단어들이 박혔다. 그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릴 적 집에 오면 늘 평범한 이모였지만 가끔 군 최고 위급 장성들이 깍듯하게 대하던 모습, 명절에 찾아온 낯선 아저씨들이 사령관님이라고 부르며 쩔쩔매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자신의 이모가 그저 인자하기만 했던 이모가 군의 전설로 불리는 투스타 장군이었다는 경악스러운 진실이었다. 주변에 있던 위병들과 소식을 듣고 달려온 다른 간부들 역시 경악과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최수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의 신화적인 업적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저분이 그 붉은 사막의 마녀라고. 붉은 사막? 그게 뭔데? 자네는 그것도 모르나? 십수년 전 중동에서 우리 요원들이 적대 세력에 포섭되어 전멸할 위기에 처했을 때 단신으로 현지에 침투해서 배신자들 색출하고 요원들 전원 무사 귀환시킨 작전. 그때 현장 지휘관 암호명이 마녀였는데 그분이 바로 최수연 소장님이셨다는군. 나는 동유럽 스파이망 소탕 작전을 들었네. 국정원도 포기한 걸 정보사 특수팀 이끌고 들어가서 일망타진했다지. 그때 적들이 최 소장님을 얼음 심장을 가진 발키리라고 부르며 치를 떨었다더군. 소문은 꼬리를 물고 부대 전체로 번져나갔다.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계급을 넘어선 하나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신화였다. 707의 자부심 강한 대원들조차도 그 이름 앞에서는 경외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들은 지금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인물이 자신들의 부대 정문에서 가장 오만했던 중대장에게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 이세라 대위는 그 모든 속삭임을 들으며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자신이 건드린 존재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한 명의 예비역 장성을 모욕한 것이 아니었다. 군의 역사와 명예 그 자체에 먹칠을 한 것이었다. 모든 것을 지켜보던 최수연이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격분한 오빠 최강혁 준장을 막아서며 말했다. 오빠, 그만해. 이 문제는 내가 처리하겠어. 수연아, 내가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냐? 저것들은 군인의 자격도 없어. 당장. 내가 이세라 대위와 따로 이야기하고 싶어. 강 대령, 조용한 방 하나 내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최강혁 준장도 강민준 대령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최수연은 겁에 질린 채 굳어있는 이세라 대위를 향해 말했다. 나를 따라오세요, 이 대위. 최수연은 조카의 어깨를 한번 다독여주고는 강민준 대령의 안내를 받아 연대장실로 향했다. 그 뒤를 이세라 대위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힘없이 뒤따랐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은 직감했다. 지금부터 벌어질 일은 단순한 징계나 처벌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전설이 직접 내리는 그보다 더 무서운 심판과 가르침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정문을 감싸던 가을의 햇살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707 특수임무단 연대장실. 평소라면 강민준 대령의 권위와 위엄이 서려 있어야 할 공간이었지만 지금 그곳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방의 주인인 강 대령은 문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일 뿐 감히 들어오지 못했고 방 안에는 오직 최수연과 이세라 단 두 사람만이 존재했다. 최수연은 소파에 앉으라는 권유도 없이 그저 창가에 서서 부대 전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이세라 대위는 방 중앙에 차렷 자세로 선 채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바닥만 응시했다. 흐느낌을 참으려 애썼지만 가늘게 떨리는 어깨는 그녀의 공포와 절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침묵을 깬 것은 최수연이었다. 이 대위는 스스로가 어떤 군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던진 나직한 질문이었다. 이세라 대위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내가 듣고 싶은 건 사과가 아닙니다. 이 대위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군요. 최수연은 천천히 몸을 돌려 이세라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육군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초군반과 고군반 모두 수석을 놓치지 않았더군요. 여군으로서 이 707 부대의 중대장까지 맡을 정도면 누구보다 강한 자부심과 명예욕을 가졌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세라 대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자신의 군 기록을 모두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자부심이, 그 명예욕이 오늘의 당신을 만든 겁니다. 당신은 군복을 입은 군인을 존경했을지는 몰라도 군복을 입지 않은 국민을 존중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어요. 당신의 그 잘난 엘리트 의식이 사람을 계급과 외양으로 판단하는 오만을 낳은 겁니다. 최수연은 책상으로 다가가 이세라 대위의 인사기록 파일을 집어들었다. 파일을 보니 당신의 아버님도 군인이셨더군요. 원사로 전역하셨습니다.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분입니다. 만약 당신의 아버님이 사복을 입고 이곳에 면회를 왔는데 젊은 장교가 당신처럼 어디서 굴러먹던 늙은이냐며 모욕했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세라 대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자신이 지키고 봉사해야 할 대상인 국민을 어느새 자신의 발 아래 두고 평가하고 재단하는 괴물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최수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듯 허공을 응시했다. 내가 정보사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작전이었는데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정보를 빼내와야 했어요. 우리 팀을 안내하기로 한 현지 정보원이 있었는데 약속 장소에 나타난 건 허름한 옷차림에 술 냄새를 풍기는 절름발이 늙은이였어요. 팀원들 모두가 저런 자를 어떻게 믿냐며 반대했죠. 솔직히 나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당신처럼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뻔했던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득한 과거의 기억을 더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노인의 눈을 보았어요. 깊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작은 불꽃 같은 것. 나는 내 모든 감각과 데이터를 불신하고 오직 그 눈빛 하나를 믿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세라 대위는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그 노인은 적의 추격을 따돌리는 모든 비밀 통로와 적의 경비 교대 시간까지 완벽하게 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그 지역을 지키던 군인이었고 전쟁에서 다리를 잃고 가족마저 모두 잃은 뒤 폐인처럼 살아가던 분이었죠. 그의 도움 덕분에 우리 팀은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작전을 완수하고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당신처럼 겉모습만 보고 그를 무시하고 돌려보냈다면 우리 팀원들은 모두 적진에서 죽거나 포로가 되었을 겁니다. 이야기를 마친 최수연은 다시 이세라 대위를 바라보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대위.
당신이 입고 있는 그 군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군복은 당신이 잘나서 입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켜야 할 국민들이 당신을 믿고 빌려준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권위는 국민 위에 군림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헌신하라고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 순간 이세라 대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수치심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오만과 어리석음이 부서져 내리는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듯 무릎을 꿇었다. 소장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최수연은 무릎 꿇은 이세라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나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 없습니다.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당신이 그동안 무시하고 깔보았을지 모를 수많은 보통 사람들, 바로 이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당신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군복을 벗고 떠나든 아니면 오늘을 계기로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국민을 위한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든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최수연은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연대장실을 나섰다. 홀로 남겨진 이세라 대위는 한참 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것은 한 오만했던 엘리트 장교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이자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삶이 새롭게 태어나는 고통스러운 울음소리였다. 최수연 소장이 707부대를 떠난 후에도 그녀가 남긴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물수제비가 거대한 파도가 되어 부대 전체를 휩쓸었다. 정문에서 벌어진 사건의 전말은 삽시간에 모든 부대원에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연대장과 특전사 참모장까지 직접 나타났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소문은 곧 경외감 섞인 전설이 되었다. 들었어? 이 대위가 전설의 최수연 소장님한테 걸레라고 했대. 미쳤군, 미쳤어. 우리 아버지 군 생활하실 때도 최수연 장군님은 신화 그 자체였다는데. 연대장님이랑 참모장님 얼굴이 흑빛이 됐다더라. 아마 이 대위는 군 생활 끝났다고 봐야지. 식당에서, 생활관에서, 훈련장 구석에서 병사들과 간부들은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다. 그들에게 최수연이라는 존재는 막연한 존경의 대상을 넘어 군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준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다. 특히 국민을 위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그녀의 마지막 충고는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강민준 대령은 사건 직후 부대 전 장교와 부사관을 연병장에 긴급 소집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권위적인 모습 대신 깊은 반성과 책임감이 어려 있었다. 오늘 우리 부대는 창설 이래 가장 부끄러운 일을 겪었다. 우리 스스로가 최정예 부대라는 오만에 빠져 우리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망각했다. 우리의 강함은 국민을 위협하고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함임을 오늘 이 시간부로 뼈에 새기길 바란다. 강 대령의 일갈은 형식적인 훈시가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과오를 통감하고 있었고 그 진심은 부대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당장 국민 존중 캠페인을 실시하고 모든 대민 업무 처리 방식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위병소 근무자들의 근무 수칙 제1조는 외부 방문객은 우리 부대가 섬겨야 할 국민임을 명심하고 최대한의 예의와 존중을 표할 것으로 개정되었다.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물론 이세라 대위였다. 그녀는 며칠간 중대장실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스스로 전역 지원서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며칠 뒤 다시 모습을 드러낸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자신의 중대원들 전원을 집합시켜
그날의 일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빌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늘 최고가 되라고 강해지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못했다. 바로 사람을 존중하는 법이다. 중대장으로서, 선배로서, 인간으로서 너희들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인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모두가 놀란 행동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출근 시간이 되기 1시간 전 부대 정문 위병소에 나와 청소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대장이 직접 빗자루를 들고 위병소 주변을 쓰는 모습은 전 부대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오가는 모든 방문객 차량을 향해 먼저 거수 경례를 하고 친절하게 용무를 물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병사들도 그녀의 진심 어린 변화를 느끼며 점차 존경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편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박지훈 상병의 부대 생활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가 전설의 조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선임들은 더 이상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간부들은 은근히 그를 챙겨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지훈은 그런 변화가 오히려 부담스러웠다. 그는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 투정을 부렸다. 이모, 나 때문에 부대가 난리 났어. 다들 나만 보면 이모 얘기하고 너무 부담스러워. 수화기 너머로 이모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아, 사람들이 너를 통해 이모를 보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더 멋진 군인이 되면 된단다. 이모는 우리 지훈이가 누구의 조카라서가 아니라 박지훈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군인이라고 믿어. 그 말에 박지훈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더 이상 이모의 그림자 뒤에 숨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모의 조카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도록 누구보다 성실하고 늠름한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조언이 남긴 파문은 707이라는 대한민국 최강의 부대를 더 강하고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것은 총칼의 강함이 아닌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진정한 의미의 강함이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부대 정문을 지키던 이세라 대위는 멀리 민가를 비추는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되뇌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진정한 군인의 길을 알려주셔서.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하게 빛나고 있었다. 혹독했던 가을이 지나고 707 부대의 주둔지인 이천의 설봉산 자락에 새하얀 눈이 쌓이던 겨울. 최수현 소장이 남기고 간 파문은 부대를 근본부터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단순히 규율이나 구호의 변화가 아니었다. 부대원들 사이에 흐르는 공기 자체가 달라져 있었다. 오만과 엘리트 의식이 가득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힘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과 겸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단연 이세라 대위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하고 차가운 중대장이 아니었다.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부대 정문을 청소하는 그녀의 모습은 어느새 부대의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변화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훈련장에서 그녀는 여전히 불같은 카리스마를 뿜어냈지만 이제는 부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고 일방적인 명령 대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냈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진정한 강함이 비롯된다는 최수연 소장의 가르침을 그녀는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그녀의 중대는 놀라운 속도로 변해갔다. 과거에는 중대장의 불호령에 기계적으로 움직였던 대원들이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동료들과 소통하며 임무를 수행했다. 박지훈 상병 역시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전설의 조카라는 수식어에 얽매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중대원들의 신뢰를 얻어갔다. 그의 날카로운 관찰력과 차분한 판단력은 이세라 대위의 새로운 리더십과 맞물려 중대의 전투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대에 긴급 전문 하나가 하달되었다. 한미연합 대테러 훈련 퍼시픽 쉴드의 한국 측 파트너로 707 특수임무단이 선정되었으면 그 중에서도 최정예 중대를 선발하여 미 육군 델타포스와 실전적인 경쟁 훈련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부대의 명예가 걸린 중요한 훈련. 강민준 대령은 주저없이 이세라 대위의 중대를 지명했다. 그녀와 그녀의 중대원들이 이룬 변화가 진짜인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최고의 무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헬기 로터 소음과 함께 미군 최정예 부대 델타포스 대원들이 707부대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압도적인 체격과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그들의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압적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지휘관은 존 밀러 대위, 불독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실전 경험이 풍부했지만 그만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고 타국 군대에 대한 무시와 편견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첫 합동 브리핑 시간. 밀러 대위는 이세라 대위의 파일을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봐, 이게 맞아? 우리 델타포스의 파트너가 고작 여자라고. 심지어 최근에 징계 직전까지 갔던 문제 있는 장교라던데. 코리안 아미는 장난하는 건가? 그의 무례한 발언에 브리핑 룸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707부대 장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과거의 이세라였다면 당장 책상을 박차고 일어나 그의 멱살을 잡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이세라 대위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반갑습니다, 밀러 대위님. 저는 대한민국 육군 707 특수임무단 알파 중대장 이세라 대위입니다. 서류상의 기록보다는 훈련장에서의 결과로 제 자신과 우리 중대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부디 이번 훈련이 양국 최고의 부대들이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침착하고 당당한 태도에 밀러 대위는 오히려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분노하거나 당황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자 더욱 기분이 상한 듯 두고 보지. 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에 앉았다. 첫 번째 훈련은 시가지 건물 소탕 훈련이었다. 밀러 대위의 델타포스 팀이 먼저 나섰다. 그들은 명성대로 압도적인 화력과 속도를 자랑하며 건물을 장악해 나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가상 민간인 사상자와 부비트랩 격발 판정을 받았다. 오직 적 섬멸이라는 목표에만 매몰되어 주변을 살피지 않은 결과였다. 다음은 이세라 대위의 차례였다. 그녀의 중대는 델타포스처럼 빠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다. 박지훈 상병이 드론과 정찰 장비로 숨겨진 위험 요소를 먼저 파악하면 다른 팀원들이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침투 경로를 확보했다. 그들은 불필요한 교전을 피하고 적의 허를 찌르는 전술로 단 한 명의 가상 사상자도 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했다. 결과를 보고받은 밀러 대위는 얼굴이 벌개졌다. 그는 자신의 팀이 속도 면에서 압도적으로 빨랐다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전쟁은 속도 싸움이야. 저렇게 거북이처럼 움직여서 어느 세월에 적을 잡겠다는 거지. 바로 그때 브리핑 룸의 문이 열리고 지휘본부의 고위 장성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한국군 장교들이 칼 같은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밀러 대위는 처음 보는 민간인 차림의 여성이었지만 그녀에게 경의를 표하는 한국군 장성들의 모습과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비범한 기운에 저도 모르게 압도당했다. 그녀는 바로 이번 한미연합훈련의 진행 상황을 총괄하고 평가하기 위해 국방부 특별고문 자격으로 파견된 최수연 소장이었다. 최수연은 훈련 결과표를 조용히 내려다보더니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밀러 대위, 전쟁에서 속도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죽은 병사는 말이 없고 민간인의 희생은 승리한 전쟁마저 패배로 만듭니다. 당신의 팀은 전원 사망, 구출해야 할 인질 역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속도의 결과입니까? 그녀의 한마디에 소란스럽던 브리핑 룸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전설의 귀환. 그녀의 등장은 이번 훈련이 단순한 힘겨루기를 넘어 진정한 전투 철학을 증명하는 거대한 시험대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최수현 소장의 등장은 훈련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한국군 장성들은 물론 훈련을 참관하던 미군 측 고위 장군들조차 붉은 사막의 마녀, 얼음 심장의 발키리로 불렸던 그녀의 전설적인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극도의 예의를 갖추었다. 존 밀러 대위는 자신이 무시했던 코리안 아미의 한낱 예비역 장군이 사실은 양국군 수뇌부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물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최수연은 사적인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오직 국방부 특별고문으로서의 임무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조카를 바라보는 따뜻한 이모의 것이 아니었다. 수십 개의 전장을 꿰뚫어 보던 냉철한 전략가의 눈빛이었다. 최종 종합훈련의 날이 밝았다. 훈련 시나리오는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했다. 제3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연구시설이 테러리스트에게 점령당했으며 다수의 연구원들이 인질로 잡혀있다. 테러리스트들은 핵물리학자들이며 시설 내부에 더러운 폭탄 더티밤을 설치했다. 제한 시간 내에 인질을 구출하고 폭탄을 해체하라. 이 훈련의 핵심은 단순히 적을 소탕하는 것이 아니라 인질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해체하는 고도의 전문성이었다. 작전 브리핑이 시작되자 밀러 대위는 이번에야말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자신만만한 작전 계획을 발표했다. 헬리콥터를 이용한 옥상 동시 강습, 창문을 통한 섬광탄 투척 후 진입, 압도적인 화력으로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하겠다는 전형적인 델타포스식의 전공법이었다. 모두가 그의 계획에 고개를 끄덕일 때 최수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질문 있습니다, 밀러 대위. 그녀는 상황실 스크린에 떠있는 연구시설의 3D 도면을 가리켰다. 도면을 보면 건물 중앙에 대형 환기 시스템이 있군요. 이 환기 시스템은 건물 전체의 공기 순환을 담당합니다. 만약 테러리스트들이 폭탄을 터뜨리지 않고 방사능 물질만 환기 시스템에 흘려보낸다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당신들의 요란한 진입 작전은 테러리스트들에게 그럴 시간을 충분히 벌어줄 겁니다. 밀러 대위는 말문이 막혔다. 거기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최수연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인질 중 여성이 5명, 60대 이상의 고령자도 2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의 섬광탄과 총격전 속에서 그들이 패닉에 빠져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그로 인한 2차 피해는 계산에 넣었습니까? 더러운 폭탄의 기폭장치는 충격에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뒤흔드는 총격전이 과연 최선일까요?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은 하나하나가 전곡을 찔렀다. 상황실에 있던 모든 지휘관들은 그녀가 단 몇 분 만에 작전 계획의 모든 허점을 파악해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최수연은 단순한 전투 기술자가 아니라 전쟁 전체를 읽는 마스터 전략가였다. 밀러의 얼굴이 굴욕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때 이세라 대위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저희 알파 중대의 작전 계획을 브리핑해도 되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이세라 대위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최수연이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모두 고려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저희는 2팀으로 나뉘어 동시 침투하겠습니다. 브라보 팀은 박지훈 상병의 지휘 아래 시설의 전력을 제어하는 지하 변전실로 은밀히 침투 건물 전체의 전등과 CCTV를 무력화시키겠습니다. 동시에 알파팀은 건물 뒤편의 폐수 처리 시설을 통해 내부로 진입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소음 없이 어둠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외부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야간 투시 장비를 이용해 그들을 하나씩 고립시켜 제압하겠습니다. 폭탄 해체 전문가가 동행하여 최우선으로 폭탄을 확보할 것입니다. 그것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극도로 정교하고 세밀하게 짜인 계획이었다. 마치 잘 만들어진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모든 팀원들의 역할과 움직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박지훈 상병에게 단독적인 지휘권을 부여하여 지하 침투를 맡긴다는 결정은 그에 대한 이세라 대위의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최수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자신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만의 전술로 승화시킨 후배의 모습이 대견했다. 결국 훈련은 이세라 대위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델타포스 팀은 알파 팀의 보조 및 외부 경계 임무를 맡았다. 자존심이 상한 밀러 대위였지만 상부의 명령과 최수연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앞에서 거부할 수 없었다. 작전이 시작되자 훈련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박지훈 상병이 이끄는 브라보 팀은 한 줄기 연기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져 단 10분 만에 변전실을 장악하고 건물 전체를 암흑에 빠뜨렸다. 동시에 이세라 대위의 알파 팀은 쥐 죽은 듯 조용히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오직 한국군 대원들의 헬멧에 달린 야간 투시 카메라 영상만이 초록빛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그들은 어둠 속의 유령이었다. 테러리스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하나씩 쓰러져 나갔다. 총성은 단 한 발도 울리지 않았다. 오직 쉭하는 날카로운 바람소리와 함께 둔탁한 타격음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이었다. 마침내 마지막 테러리스트까지 제압되고 폭탄 해체반이 안전 신호를 보내왔다. 작전 시작부터 종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8분. 인질과 아군 피해는 전무했다. 완벽한 승리였다. 작전 종료 보고가 올라오는 순간 상황실에 있던 모든 이들이 저도 모르게 박수를 터뜨렸다. 미군 장성들조차 이세라 대위의 팀이 보여준 완벽한 작전 수행 능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삐으. 갑자기 상황실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스크린 중앙에 붉은색의 긴급 경고 메시지가 떠올랐다. 실제 상황.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 미확인 잠수 물체 접근. 국지 도발 가능성 농후. 인근 최선임 부대는 즉각 대응 준비. 방금 전까지 훈련의 성공을 자축하던 축제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실제 전쟁의 냉혹한 기운이 상황실을 지배했다. 훈련은 끝났다. 이제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차례였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 설 수 있는 부대는 방금 막 지옥 같은 훈련을 끝낸 707 알파 중대와 델타포스 팀뿐이었다. 실제 상황을 알리는 경보음은 훈련으로 단련된 특수부대원들의 신경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상황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합참과 국방부로 연결된 직통 전화가 불을 뿜었고 고위 장성들은 창백해진 얼굴로 다급하게 오갔다. 백령도 인근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이자 가장 민감한 화약고 같은 지역. 그곳에 나타난 미확인 잠수 물체는 명백한 적대 행위의 전조였다. 혼란의 와중에서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최수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소란스러운 상황실의 모든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모두 조용. 지금부터 내 말에 집중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장을 지배하는 자의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다. 모든 장성들이 일제히 그녀를 주목했다. 지금 당장 위기 대응팀을 소집하고 해당 해역의 모든 감시 자산을 총동원해 잠수 물체의 정확한 식별을 시작한다. 동시에 방금 훈련을 마친 707 알파 중대와 델타포스 팀은 즉시 실전 장비로 재무장하고 출동 대기 상태에 들어간다. 이것은 훈련이 아닌 실제 작전이다.
그녀는 예비역 소장이었지만 그 순간 그녀는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지휘하는 총사령관과도 같았다. 누구도 그녀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녀의 판단은 수많은 실전 경험에서 나온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 대령, 자네는 부대 전체의 최고 경계 태세를 발령하고 작전팀을 지원할 모든 준비를 마쳐라. 미군 측 지휘관께서는 즉시 주한미군 사령부와 공조하여 필요시 항공 지원 및 해상 봉쇄가 가능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최수연의 지시에 따라 거대한 군사작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가상의 적과 싸웠던 이세라 대위와 밀러 대위의 팀원들은 이제 차가운 현실 속의 적과 마주해야 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전사로서의 뜨거운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때 밀러 대위가 최수연에게 다가와 말했다. 장군님 저희 델타포스 팀은 언제든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불독이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지휘관 앞에서 자신의 역할을 아는 프로페셔널한 군인이었다. 최수연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이세라 대위를 불렀다. 이 대위. 네, 소장님. 이번 작전의 현장 지휘는 이 대위가 맡는다. 밀러 대위의 델타포스 팀은 알파 중대의 지휘를 받아 합동작전을 실시한다. 충격적인 명령이었다. 미군 최정예 부대인 델타포스를 한국군 대위의 지휘 아래에 둔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미군 측 장성들의 얼굴이 잠시 굳었지만 이내 수긍의 뜻을 표했다. 방금 전 훈련에서 보여준 이세라 대위의 완벽한 지휘 능력과 그 작전을 입안한 최수연 소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밀러 대위 역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경례를 붙였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이세라 대위의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부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넘어 실력에 대한 진정한 존중의 표시였다. 이세라 대위는 자신을 향한 모두의 신뢰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의 무게만큼이나 진정한 군인으로 인정받았다는 뜨거운 자부심이 솟아올랐다. 잠시 후 적 잠수 물체가 백령도의 외딴 해안가에 침투조를 상륙시켰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인근의 아군 핵심 통신 시설을 파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수송 헬기 내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한미 양국 최정예 대원들은 하나의 목표 아래 뜨거운 전우회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세라 대위는 헤드셋을 통해 들려오는 최수연의 차분한 목소리에 집중하며 머릿속으로 최후의 작전 계획을 점검했다. 작전명 스틸 타이거.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한다. 목표는 적 침투조의 생포 및 무력화. 아군 및 민간인 피해 제로. 우리는 적보다 강하고 똑똑하며 무엇보다 서로를 믿는다. 질문 있나? 대원들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들의 눈은 이미 백호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헬기가 목표 지점 상공에 도착하자 대원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차가운 밤바람이 온몸을 갈랐지만 그들의 심장은 오히려 용광로처럼 뜨겁게 타올랐다. 해안에 상륙한 그들은 짐승 같은 감각으로 적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박지훈 상병의 정찰조가 최전방에서 길을 열었고 밀러 대위의 델타포스 팀이 강력한 화력으로 측면을 엄호했으며 이세라 대위는 전체를 지휘하며 거미줄처럼 포위망을 좁혀갔다. 마침내 통신시설 인근의 숲속에서 매복하고 있던 적 침투조와 마주쳤다.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적들은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원들답게 맹렬하게 저항했다. 어둠 속에서 총알이 비처럼 쏟아지는 절체절명의 순간 밀러 대위의 팀원 한 명이 적의 집중 사격에 노출되었다. 그가 쓰러지기 직전 박지훈 상병이 몸을 날려
그를 덮치며 위기에서 구해냈다. 그 과정에서 박상병의 팔에 총알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고통을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즉시 응전사격을 가했다. 그 모습을 본 밀러 대위와 델타포스 대원들의 눈빛이 변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군을 파트너가 아닌 목숨을 함께 나눈 전우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세라 대위의 냉철한 지휘 아래 합동팀은 완벽한 팀워크를 발휘하며 적들을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결국 길었던 총격전 끝에 적 침투조 전원을 생포하는 데 성공했다. 작전 성공 보고를 받은 최수연은 작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녀는 긴장을 풀지 않고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잘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변에 잔당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철수 완료 시까지 경계를 늦추지 마라.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부상을 입은 박지훈 상병의 곁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생포했다고 생각했던 적들 중 하나가 숨겨둔 권총을 꺼내 박상병을 향해 겨누고 있었다. 지훈아, 피해. 이세라 대위의 절규와 거의 동시에 총성이 밤의 정적을 갈랐다. 탕! 밤의 정적을 찢는 총성은 이세라 대위의 절규보다 빨랐다. 시간의 흐름이 마치 젤리처럼 끈끈하게 늘어나는 듯한 찰나의 순간 쓰러진 박지훈 상병의 눈에 모든 것이 느리게 보였다.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적의 총구, 그 시커먼 구멍에서 피어나는 섬광, 그리고 그보다 한 발 앞서 적의 머리를 정확하게 관통하는 또 다른 궤적의 예광탄. 쓰러진 적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축 늘어졌다. 박지훈을 덮친 것은 뜨거운 피와 화약 냄새, 그리고 그의 몸을 보호하듯 덮쳐온 거대한 그림자였다. 존 밀러 대위였다. 그는 마지막 위협을 확인하고 제거한 뒤 곧바로 몸을 돌려 박지훈의 상태를 살폈다. 괜찮나 솔쩌솔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생사를 함께 넘나든 전우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이세라 대위를 비롯한 모든 팀원들이 두 사람을 향해 달려왔다. 의무병이 신속하게 박지훈의 팔에 난 부상을 응급 처치했다. 다행히 총알이 뼈를 비껴나가 상처는 깊지 않았다. 이세라 대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손으로 박지훈의 어깨를 붙잡았다. 괜찮아, 괜찮아. 박상병 정말 잘했다. 그녀의 눈에는 중대장이 부하에게 보내는 격려를 넘어 위험을 무릅쓰고 전우를 구한 한 명의 용사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박지훈은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밀러 대위는 그런 두 사람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세라 대위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당신 팀원이 내 팀원의 목숨을 구했고 내가 당신 팀원의 목숨을 구했군. 이걸로 빚은 없는 건가, 캡틴 CAPTAIN? 그의 얼굴에는 짓궂은 미소와 함께 국적과 계급을 초월한 진한 전우애가 어려 있었다. 이세라 대위는 그의 손을 힘껏 맞잡았다. 아니요, 대위님. 오늘 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목숨을 비쳤습니다. 잊지 못할 겁니다. 차가운 백령도의 밤하늘 아래 언어도 피부색도 다른 두 최정예 부대는 비로소 하나의 진정한 팀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작전 종료 후 부대로 복귀한 그들은 영웅이었다. 다음 날 아침 707부대와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의 지휘부가 모두 모인 공식 브리핑룸. 전날 밤에 긴박했던 교전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경외감만이 흘렀다. 영상이 끝나자 미군 측 최고 지휘관이었던 제임스 해리슨 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젯밤 우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군사동맹이 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작전을 완벽하게 지휘한 707 특수임. 아니 스틸 타이거 합동부대 지휘관 이세라 대위의 용기와 지혜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는 이세라 대위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어서 그는 밀러 대위를 일으켜 세웠다. 밀러 대위는 모든 이들의 주목을 받으며 앞으로 나섰다. 그는 잠시 이세라 대위와 눈을 맞춘 뒤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번 훈련에 참가하며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동맹국 군대의 실력을 과소평가했고 특히 여성 지휘관에 대한 어리석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라 대위와 그녀의 부대원들은 저의 오만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를 실력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용감했고 영리했으며 무엇보다 진정한 프로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배우러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캡틴 리, 당신과 함께 싸울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이세라 대위를 향해 칼 같은 거수 경례를 붙였다. 브리핑 룸 안의 모든 이들이 기립하여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세라 대위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한때 술집년 걸레라는 모욕을 들으며 무너져 내렸던 한 여성 군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하여 마침내 세계 최강의 부대로부터 얻어낸 최고의 찬사이자 존경의 표시였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녀에게 쏟아지는 동안 최수연은 뒷자리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한 명의 오만한 장교를 바꾼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군인 정신이라는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이 싹을 틔워 편견과 오만이라는 거대한 바위를 깨뜨리고 강철 같은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거목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었다. 며칠 후 국군 수도병원. 팔에 붕대를 감은 박지훈 상병은 창밖을 내다보다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모의 모습에 환하게 웃었다. 이모, 어떻게 왔어? 우리 용감한 조카님 문병 와야지 그럼. 훈장은 받았고. 최수연은 조카의 침대 옆에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박지훈은 조금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을지무 공훈장 받았어. 근데 내가 한 것보다 너무 큰 상을 받은 것 같아. 사실 이모가 아니었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최수연은 조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다. 지훈아, 이모가 너에게 길을 보여줄 수는 있었겠지만 그 길을 직접 걸어간 것은 너 자신이야. 너는 위험 속에서 전우를 구했고 고통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했어. 그 훈장은 다른 누구도 아닌 너의 용기와 헌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란다. 이모는 그런 내가 정말로 자랑스러워. 이모의 진심 어린 칭찬에 박지훈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더 이상 이모의 그늘 아래 있는 어린 조카가 아니었다. 그는 이모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으로 성장해 있었다. 한미연합훈련과 스틸 타이거 작전의 성공을 기념하는 공식적인 훈장 수여식이 부대 연병장에서 거행되었다. 이세라 대위와 존 밀러 대위는 나란히 보국 훈장을 받았고 박지훈 상병을 비롯한 작전 유공자들 모두가 빛나는 훈장을 가슴에 달았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최수연은 조용히 부대를 떠날 준비를 했다. 그녀가 차에 오르기 전 이세라 대위가 달려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어느새 부대의 가장 신임받는 지휘관으로 우뚝 선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자신감과 평온함이 가득했다. 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이 대위. 이세라 대위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최수연의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지난 가을 소장님께서는 제게 군복의 무게와 책임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훈장의 무게를 통해 소장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군복과 훈장은 저 개인이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지켜야 할 국민들과 제 목숨을 믿고 맡겨준 부하들이 저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진심이 담긴 가장 완벽한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 경례에는 존경과 감사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을 위한 군인의 길을 걷겠다는 굳은 맹세가 담겨 있었다. 최수연은 말없이 그녀의 경례를 받았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짧은 한마디를 남겼다. 대한민국 육군은 당신 같은 인재를 가져서 든든하겠군요. 이세라 대위. 그것은 그녀가 후배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다. 최수연의 차가 천천히 부대 정문을 빠져나갔다. 몇 달 전 모욕과 수모를 당하며 들어섰던 바로 그 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정문을 지키는 위병들은 그녀의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늠름한 자세로 경례를 내리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백호부대라는 거대한 부대 마크가 멀어져 갔다. 최수연은 백미러를 통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한때 전장을 호령했던 늙은 호랑이는 이제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가르침을 이어받은 젊은 호랑이들이 이제 더 넓고 험난한 산을 지킬 준비를 마쳤다. 전설은 그렇게 역사의 뒤편으로 조용히 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전설이 남긴 깊은 울림과 가르침 속에서 진정한 용기와 존중의 가치를 깨달은 새로운 영웅들이 이제 막 여명을 박차고 떠오르고 있었다. 대한민국 하늘 아래 새로운 전설의 시대가 그렇게 고요히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찬란하게 시작되고 있었다.